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CEO 아카데미에서 사회를 보게 된 강원연구원의 박상용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강원 글로벌 CEO 아카데미 수강생 그리고 강원 연구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강연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이상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CEO 아카데미는 작년 CEO 아카데미를 다뤘던 신국방, 신남방 국가에 더하여 선진국 신앙명을 포함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식정보 전달을 위해 꾸려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IMS 케어 이상대 대표님의 유럽 및 미국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코로나 이후 미래, 그리고 그 이후에 2부 순서에서는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윤승현 대권 연구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중국 4차 산업의 진화와 기회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IMSK 이상대 대표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대표님께서는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 전공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시고 이후 삼성 전략기획실 수석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IMSK 대표 그리고 강원대학교 융합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IoT 스마트 헬스케어, 플라즈마 공기 이온화 기기, 원격 검침, AMI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 분야로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고, 특히 바이오메디컬 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복지부, 과기부, 선정부에서 기획위원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MS케어 이상대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이긴 한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부제로 정했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산업 현황인데요. 산업 현황에 이제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먼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일단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19 이렇게 정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규정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전 세계 석학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벌어지자마자. 근데 그런 이유들은 이제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기존의 우리는 굉장한 글로벌 사회로 치달아 왔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뒤섞여 사는 겁니다. 대륙별로, 나라별로 장벽을 없애가면서 엄청나게 글로벌화 되어 있었는데, 이 글로벌화가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많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났고 그 전염병들을 항생제를 통해서 구제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논의를 해왔었는데, 과거 10년 전에도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정부 당국도.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파편화된 고립된 나, 그리고 새로운 우리, 그리고 고립된 우리로 재탄생할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화두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립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대면이 가속화될 거고 또 인구 이동이 제한될 건데,
어떤 형태로 우리는 고립화시킬 거냐, 우리로부터 우리를.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 비용이 증가할 거고요.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막아낼 거냐.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이동이 줄어들 거냐? 분명히 줄어들 건데 어떻게 효율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에 아랫장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다른 키워드를 보면 바이러스, 뭐 얼러트, 일리스 뭐 이런 개념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만 팬데믹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써왔고요. 이런 팬데믹이라는 말조차도 몰랐었는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악수도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이제 위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수하지 마라, 키스하지 마라, 인사법을 바꿔라, 손을 자주 씻어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뭐 전혀 고쳐지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고쳐질 거냐? 앞으로는 문화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어쩌면 공통 보편화되는 넥스트 노멀 시대를 가고 있을 텐데요. 아까 이따가 이제 노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왜 퓨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넥스트 노멀이라는 얘기를 하고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비드 19을 보면 뭐 봐서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은 순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 밀집이 가장 큰 지역부터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인구 밀집이 덜한 지역을 보면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일부 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접촉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접촉을 줄일 거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에볼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번지고 이걸 마감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바이러스가 전파시키는 속도와 양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코비드 19이 이렇게까지 이제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임상학적인 의의와 바이오메디컬러지컬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양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리고 세계를 구분하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우스 코리아 메이저 엑스포트, 또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메이저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홍콩 이런 지역들, 일본,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북미 지역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왜 구분하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로부터 규정 지어질 거라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될 거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될 겁니다. 뭐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고립될 겁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각국별로 쪼개질 거고 각 도시 국가별로 또 쪼개질 겁니다.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생겨났던 메트로폴리탄들이 이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갈 수 있을 것이냐. 인구에 대한 분산화 정책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이 인구의 분산화 정책은 분명히 신흥 국가들을 발전 속도를 늦추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보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코비드 19의 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스마트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무엇이 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던인데요. 모던 시대 다음에 포스트 모던으로 왜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근대화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성에 대한 믿음,
합리주의, 도구적인 자연관, 그리고 진보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기 모더니즘은 뭐냐면 여기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획일화되고 규범화된 것들이에요. 획일화되고 규범화된 것들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규칙이 곧 인간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탈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모던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던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공학이 처음 나타나면서부터 공학이 곧 모던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들이 서구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발전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정차가 되면서 모던은 사라지고 포스트 모던을 논의하게 됐어요. 왜 굳이 우리는 규범적인 규칙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개성이 강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은 서구 세계에서 분명히 파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파편화된 세계를 모던으로만 끌고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 모던으로만 끌고 갈 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를 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나누는 이유는 실제로는 규범이에요. 문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스트 스마트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스마트폰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기 벽돌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거쳐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진보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보 진화를 해왔는데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나서 엄청난 혁명과 혁신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스마트폰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가 만들어내는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스마트폰을 뛰어넘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냐 아니면 전원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전원이 들어오고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게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규정 지어지는 것이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뭐냐면 기차역이거든요. 여기 와서 놀아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가치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이 그렇고 구글이 그렇고 우버가 그렇고 실제 자산 가치는 없지만 실제 물리적인 자산은 없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서비스의 개념들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걸 이용해서 제대로 놀 수 있으면 그 기축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구의 기업들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플랫폼을 만들지 못할까? 그 한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언어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모든 세계가 다 클라우드 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마 통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수렴하는 세계, 이제는 아마도 발산하는 세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수렴되었다면 향후 포스트 스마트폰과 코비드 19을 통해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발산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TO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한번 보면
실제로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요번에 이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은 사회적인 건강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기업, 실제로는 그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나는 가족을 보고 싶고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요. 그러나 거리는 멀어.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위안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린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사회적인 건강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건강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이 앱을 가지고 이 의료보험 수가를 정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앱을 이용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해주는 게 아마 지금 올해 작년에 하고 한두 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서비스들 그리고 서비스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차츰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건강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인더스트리 4.0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은 기계와 인간과 동물이 모든 데이터를 가공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사실 시발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인더스트리 4.0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가까운 미래에 얼마큼 떨어질 거냐, 얼마큼 향상될 거냐, 그리고 행동 패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4.0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들고 나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헤게모니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이런 헤게모니를 이건 일종의 규정 지는 거거든요. 이건 인더스트리 4.0이야, 뭔 뭐야 라고 규정 지어봐야 실제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코비드 19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넘어가 보면요. 헬스케어 4.0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서 IoT 그리고 인공지능, 제로믹스를 합한 것들이 포스트 스마트폰의 실제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랫폼이 곱하기가 됩니다. IoT 플러스 AI 플러스 제노믹스였는데 여기에 플랫폼이 끼어버리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헬스케어 4.0에서 바라보았던 IoT와 AI 지노믹스보다 플랫폼이 끼어지면 분명히 다른 세계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마침 코비드 19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장에서 보시면 뭐냐면 헬스케어 기술의 이제 에코시스템들인데요.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어느 테리토리에 있냐면 대부분 다 북미 테리토리에 있어요. 북미 시장에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끼어있지 않을까? 일부 회사 몇 개만 끼어있고요. 끼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든 성장시키고 과거의 물리적인 그런 의료기기들, 물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버린다기보다는 좀 기저에 깔아야 되겠죠. 이런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장도 보시면 헬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플랫폼들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많이 사라지지만 굉장히 큰 기업들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보면 메디컬 디바이스 마켓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적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분류를 한번 보면 바이오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올간과 티슈가 있어요. 올간은 이제 장기죠.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면 티슈는 세포, 조직이라고 했어요. 조직. 그리고 그 다음에 셀, 프로테인,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의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올간입니다. 올간과 티슈.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바이올로지는 셀과 프로테인 그리고 RNA, DNA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19은 RNA, DNA에 속하죠. 맨 아랫단에 분자 레벨에 속합니다. 분자 레벨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분자 레벨의 서비스는 의사가 서비스를 하지만 실제 정보는 바이올로지컬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들을 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는 오갈과 티슈예요. 셀까지도 왔지만 실제로 RNA나 DNA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바이오메디칼과 메디칼이 괴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질병의 분류는 다 오갈과 티슈에서 분류된 것들이에요.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RNA와 DNA 결에까지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를 분류할 때 임상의가 있고 연구의가 있는데요. 임상의는 오갈과 티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연구의는 셀부터 DNA, RNA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임상의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부르는 말이 의사예요. 근데 연구의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럽과 북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임상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RNA와 DNA 그리고 프로테인을 연구하죠. 이것도 이제 그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들인데 의료기기는 향후에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우리는 이제 벤치탑이라고 보여집니다. 벤치탑. 그러니까 이제 환자 주변에 설치해 놓거나 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을 발전했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웨어러블이 나와서 우리는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향후에는 임플란트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임플란트라고 하는 말들은 치과에서 많이 쓰는데 삽입한다는 개념입니다. 조직에 삽입하고 인체에 삽입해서 쓰는데 이런 삽입하는 의료기기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디트로닉스에서 나오는 이제 심장을 박동 유지 장치인데요. 요게 이제 삽입한 한 7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7년 정도 쓸 수 있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지속해서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연구가 나온 게 뭐냐면 에너지 하베스팅이에요. 에너지를 인체에서 생성해서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 어려운 기술들은 극단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극단으로 가는 기술들이 있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보편 기술로 가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들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의료기기 기술이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했던 것들에 비해서 다양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종의 발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런 발산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의료기기에서 의료기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장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건데 심장 위에 붙여가지고 카디오바스큘러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예측할 거냐, 부정맥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충전해서 쓰면 현재는 일주일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형 타입들이 이제 발전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기업이 아마 올해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 이 기업들의 가치가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실제로 이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헬스 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헬스 스팟은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스에만 들어가면 이제 접근성을 향상시킨 겁니다. 군부대나 기업, 학교, 요양원, 편의점, 슈퍼마켓 이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뭐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병원들 그리고 뭐 1차 병원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병원에 많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 상당히 많거든요. 의료보험들이 잘 적용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는 실제 설치해 보면 의사하고 직접 대면을 할 수는 없지만 화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원격 분야 원격 진료이긴 한데 분야를 보면 뭐 열이 나거나 감기거나 뭐 눈 상태 또는 뭐 귀의 상태, 뭐 후두염, 뭐 부비동염, 뭐 상기도 감염이라든가 뭐 알러지 또 뭐 몰러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헬스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실제로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비대면으로 이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실제로 굉장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뭐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서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급한 환자를 가려내서 이 환자를 갖다가 좀 더 상급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대면 진료가 이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도 이런 그 헬스버디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헬스버디는 사실은 가정 내에 설치해 놓고 쓰는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뭐 아즈마라든가 뭐 캔서라든가 뭐 고혈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중에 굉장히 제가 좀 감명받은 거는 정신과 진료입니다. 양극성 장애라든가 뭐 감각장애, 우울장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대부분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터치라고 하는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병원 내에서 감염을 일으킬 때 감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누구냐면 의사하고 간호사예요. 그리고 병문안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문화상 그렇지 않잖아요. 병문안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잘 있었느냐, 몸은 괜찮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대기업 몇 군데도 이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 실제로 의료진이 가지 않고 로봇을 보내서 처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이 로봇을 보내서 당신 타액을 추출해 주세요. 소변을 추출해서 로봇에게 주세요. 그러면 검체를 채취해서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온도, 체온은 얼마죠?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고립되어져야 되는데 고립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고립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로부터 고립될 수 있지 않을까. 고립되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격리? 이런 것들이 아마 맞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잠자는 시장이에요. 잠을 얼마나 잘 잘 거냐.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수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막 선전하고 있고 그런 기기들 선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면의 질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또 그리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사업들에도 좀 뛰어들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1년을 추적해보고 10년을 추적해보면 분명히 새로운 양상들을 우린 찾아낼 수 있거든요. 생활 패턴들이라든가 실제로는 약재를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는 어떻게 수면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 북미 시장이나 유럽에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은 약재를 투여하는 것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재를 투여하지 않고 케미칼을 투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그리고 이제 뭐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해피포크라든가. 이 해피포크가 재미난 게 뭐냐면요, 내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몇 번을 먹고 있느냐. 통계를 내보면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계산할 수 있고 행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살이 비만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 시간을 늘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행위 기반한 그런 헬스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포크라고. 저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즈마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질병통제관리국 CDC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2,600만 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데요. 이 천식 환자들은 약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알러지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실제로. 그럼 알러지를 제거할 거냐, 알러지가 없는 곳으로 갈 거냐? 사실 후자가 훨씬 좋죠. 알러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오메트리컬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빈도가 많아져요. 공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쪽 지역에는 알러지의 원인 물질이 상시 존재하고 있고 이쪽 지역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얼러트를 해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약제 서비스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망막 보조를 하는 그런 센서들도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나올 겁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사실 준비한 것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니면 지나갈까요? 네. 이거를 어떻게 클릭하죠? 조금만 앞으로, 요거 말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죠. 다음 장. 요거 말고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장 거. 예, 걸었는데 안 되나 봐요. 그 전장 거 보죠, 그냥. 예.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의료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고 그 환자를 이송했을 때 그 환자의 상태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먼저 예를 들어서 EM이죠. 이머전시 상황에서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들이 실제로 병원에 전달되고 이제 환자가 이송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할 때도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사실 의료 현장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벌어질 거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의료 정보들이 나옵니다. 뱀에 물렸거나 알러지거나 천식 환자가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나 교통사고 환자이거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전달해서 한꺼번에 과감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페이셔트 모니터의 결과들이 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페이셔트 모니터를 계속해서 보거나 보면서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바로 처치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적용되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던과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설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은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이냐, 혁신을 통해서 넘을 것이냐, 혁명적인 활동을 통해서 넘을 것이냐. 실제로 코비드 19은 존재해왔던 것이냐, 새로 생겨난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대응이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그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들, 뭐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인구의 98%가 이용자예요. 그리고 전 인구의 2%가 지배자인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98%, 데이터를 가지고 소유하는 사람이 2%인데 이런 형태로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건데 이 데이터의 소유주는 누구냐? 실제로는 인구가 이용하는 인구가 그러니까 소유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반영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진화도 많이 해왔고 진화와 혁명의 관점 잠깐 보시면 우리는 진화가 꼭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으로 보면 지난 30만 년간 인류가 생존해 왔는데 30만 년 만에 굉장히 큰 재앙 수준의 위기에 닥쳐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 예정된 것들을 보면 2100년경에는 우리 인류가 실제로 새로운 진화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해왔고 205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팬데믹을 겪을 것이다 라고 되어 왔는데 실제로 더 빨리 겪었죠. 더 빨리 겪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진화에 현재 상태에 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타개할 것이냐 혁신적으로 실제로 레볼루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진화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혁명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최적화된 형태의 지도형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좀 보시면 이제 레볼루션과 에볼루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놨습니다. 레볼루션은 혁명인데요. 전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혁신적인 기술이고 에볼루션은 더 편리하고 최적화된 그 진화형 형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코비드 19을 통해서 그냥 진화할 거냐 또 아니면 레볼루션을 겪게 될 거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진화적 형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분명히 레볼루션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레볼루션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진화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행해졌던 형태를 취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레볼루션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펙셔스 디지즈에서 관점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뭐 수세기 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쌍병 이후에 뭐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는 1918년에 H1N1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공식적인 집계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비공식적인 집계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각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퍼뜨린 질병이 전체에 1억 명을 죽였어요. 그 전에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팬데믹이 있었죠. 그런 팬데믹들에 액티브하게 실제로 반응하고 대책을 세운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플루가 1957년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H1N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가지가 3개인데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변형하는 거에 따라서 RNA 형질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물론 프로테인이 있지만 그 녀석은 실제로 사스하고도 유사하고 메르스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런 RNA들은 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2009년에도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 때에도 상당히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이제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고 치사율이 높았죠. 그리고 확 지나가 버린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바이러스에 이제 돌기들이 있어요. 이 돌기들이 변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하고도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감염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ACE3라고 하는 그 인체 그 세포에 존재하는 그런 돌기들이 있거든요. 그 돌기들을 끌어내는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S1S2의 그 조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동글뱅이 3개 있는 게 있어요. 이 3개가 다 끊어지면서 스파이크처럼 생긴 녀석이 세포에 팍 박히면서 RNA가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에서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미케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이제 감염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전체를 100% 놓고 봤을 때 수술, 그러니까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이 이제 33.7%예요. 수술 도중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기를 잘 지키지 않아서 감염되는 게 이제 31%. 이렇게 보면 실제로 서지컬 사이트는 누가 일으키느냐? 도구들, 그리고 사람, 의사들이죠. 의사의 가운에 묻어 있고, 손에 묻어 있고, 넥타이에 묻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간호사들의 의복에 묻어 있는 그런 감염들, 그리고 공기 중을 돌아다니는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들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어본 바이러스, 에어본 박테리아, 스트럭처본 박테리아, 스트럭처본 박테리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3%, 36%예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나 공기 중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접촉이나 공기 감염을 동시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거리 두기만 하면 가능할 거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음압병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에어본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뭐 바이러스에서 보면 병원에서 보면 아데노 바이러스라든가 에이비안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병원 감염원 중에 하나고요. 박테리아로 보면 뭐 아시노박테라든가 뭐 감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감염제에 걸칠 때 치료하는 것들이고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갖다가 투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코비드-19 걸렸는데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서 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장 가시면은 이제 병원 감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MRSA라든가 MRAB, VRE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리고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50년 이전에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 팬데믹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예측을 했어요. 너무 빨리 왔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코비드-19만 겪고 있어요. 코비드-19만 겪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퍼박테리아를 얘기하죠. MRSA라든가 MRAB, VRE 이런 녀석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져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감염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미의 열악한 나라에 가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하면 병원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퇴원해라. 퇴원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굉장히 열악한 동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그리고 남미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직접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접촉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공기 감염을 통해서도 매개 감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기 감염 안 된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접촉과 공기 감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책을 정말 액티브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패시브한 대책을 세울 거냐, 액티브한 대책을 세울 거냐입니다.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K방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코비드-19 때문에 생겨난 K방역을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PCR밖에 없어요. RT-PCR. 그리고 그냥 드라이브스루.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긴급 승인을 내서 PCR을 통해서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조기 종식이 되면 K방역도 끝날 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개념 자체가 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긴급 승인을 했던 그런 PCR들은 이 긴급 사태가 끝나면 임상 승인 계획 자체가 철회됩니다. 승인 자체가 철회가 되면 다시 임상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RT-PCR을 승인을 내줬어요. 몇 개 업체를. 그거 가지고 막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 시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종의 레터럴 플로우로 진단하는 종이나 타액이나 이 혈액을 이제 채취해서 떨어뜨려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리닝 기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 스크리닝들을 많은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모 회사는 일주일에 100만 티 정도, 100만 개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반기예요. 우리 이제 분명히 코비드-19는 하반기에도 창궐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새로운 국면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코비드-19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저것도 효과가 있는데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냐? 그래서 선택한 게 마스크, 손소독제 이게 다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K방역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PCR밖에 없어요. K방역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 그 K방역은 사실 별거 없더라는 거죠. 절차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절차 그런 것들 대부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역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이러저러한 경로 그리고 어떻게 격리시킬 거냐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검사 진단기 왜 이거밖에 없죠?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상품이 생겨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대부분 망해가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뛰어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겠냐 이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또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뭐 진짜 아주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값이 높았어요. 내년에 고구마를 심으면 폭락이죠. 그러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뛰어드는 업자들은. 이런 형국이 이제 계속해서 빚어질 거거든요. 이쪽 의료계에도. 그럼 우리는 적정량의 재고, 적정량의 진단기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뿌려줄 거냐, 정보를 전달할 거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메가 트렌드는 극명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화예요. 실현국들이 생겨났고 이런 메트로폴리탄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메트로폴리탄들은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015년 사이에 GDP 절반이 전 세계 GDP 절반이 실현국 440개 도시에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중에 95%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주, 뭐 산타카리나, 뭐 텐진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메트로폴리탄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트로폴리탄들이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아마도 코비드-19에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 좀 메가 트렌드를 보시면 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령화예요. 고령화. 이 고령화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데가 뭐 우리나라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향후에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고령화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보면 스웨덴 같은 데는 이제 집단 방역을 해서 고령자들이 이제 많이 사망하게 됐던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령화들이 주는 의미들 과연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만 할 것이냐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뭐 이런 현재 논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 고령화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다 겪어야 될 일들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잘 소비해왔고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코비드-19를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커넥션의 확대인데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메가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글로벌 커넥션은 이제는 물자는 이동되지만 사람은 이동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될 거라는 겁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메가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비드-19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머크 CEO가 얘기했죠. 머크 CEO는 18개월 내에 백신 개발은 지나친 낙관이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100몇 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리고 백신, 사스, 메르스에 대한 백신 없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도 실제로는 역할을 따져보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은 그 백신을 맞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약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팬데믹이 터졌을 때 사용량이 100이라고 보면 팬데믹이 종료하고 나면 사용량이 95% 이하 줄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100%를 쓰면 팬데믹 이후에는 5%밖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100에서 5로 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시장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장에 대한 환상보다 제가 보기엔 K방역에서는 서비스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존한 서비스를 묶어서 융합 서비스로 가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그 경쟁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관점, 최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선. 지금 현재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의 현실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제 고립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고립시켜 놨는데 이게 정말 타당한 거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급식시설이에요. 동그라미는 앉아도 되는 곳, X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우리는 사회가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정당한 거냐, 맞는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 이 인정머리 없고 인간미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부터 격리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로부터 격리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전통적인 그런 상품에 대한 플로우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난 20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성장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거든요. 분명히 이제 예측한 자료를 보면 그 월드뱅크의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14%포인트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후퇴하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장 보시면 탈중국, 리쇼어링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니 탈세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 첫 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리전끼리 묶이게 될 거다. 아시아의 리전, 북미의 리전, 유럽의 리전, 남미의 리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보면 향후에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으로 들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제재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뭘 먹고 살 거냐? 한국은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장을 EMS 또는 그 공장 내에 써서 이제 생산해서 공급해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액티브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 ICT를 이용한 언택트 문화 간에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존에는 실제로 뭐 온라인이야 만나서 얘기해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원격 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언택트 마케팅 이런 것이 보편화되겠죠. 그리고 홈코노미가 등장했어요. 홈코노미가 등장해서 이 홈코노미 속에서는 음식 배달하고 이런 식료품 거래가 증가하고 홈 인터테인먼트,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아시아로의 그 세계 중심이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을 위시로 한 이쪽 지역들, 북동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경제가 이동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어드밴스드 아시아, 그레이터 차이나, 인디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센트럴 아시아라고 나눠지면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까만색 부분이 있어요. 까만색 부분을 보시면 어드밴스드 아시아예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이 한국대로 묶일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한국대로 묶일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위시로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넥스트 노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비접촉 거래의 일상화가 될 거고 소비 형태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대면 영업이 심화될 거고 은행의 강점이 대면 영업이 이제 축소될 거예요. 코비드 19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우리는 정말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을 가야 되거든요. 어쩌면 시나 도 차원에서도 플랫폼의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왜 자꾸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처 소사이어티, 퓨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넥스트 노멀이라고 얘기하냐면 노멀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범하다는 겁니다.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지 않고 넥스트 노멀이라고 얘기해요. 뉴 노멀은 새로운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넥스트 노멀은 새로운 규범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 창조될 것이다. 이 세계가 다른 세계로 창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뉴 노멀은 새로운 규범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멀, 새로운 형태의 규범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이 노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렉탱귤러하다는 거예요. 사각형. 우리는 보통 보면 사각형을 완벽한 형태로 보거든요. 그 노멀에서 나온 그 노멀이에요. 그 노멀은 우리가 말하는 넥스트 노멀은 그렇게 이해해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을 재창조할 거라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코비드 19에 대한 메디컬 디바이스들의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색깔도 구분했죠. 까만색, 뭐 파란색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 급한 것들, 급하지 않은 것들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우리는 좀 현재 가까운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년 말쯤이면 코비드 19이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들을 우리는 갖추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호흡 장치라든가 PPE라고 되어 있는데요. PPE는 뭐냐면은 장갑이라든가 뭐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시기에는 MR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마모그래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임상도 대부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죠.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머전시 유즈 오서라이제이션이에요. EUA, FDA에서 얘기하는 긴급 승인이에요. 우리나라도 긴급 승인이 있고 FDA도 긴급 승인이 있어요. 이 긴급 승인이 끝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임상 시험이나 또 아니면 승인을 다시 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은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과거에 팔고 있었던 제품들이 현재 팔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거냐. 단기적으로 코비드 19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비드 19에서 만들어진 넥스트 노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현재 연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 CEO 그리고 조직장으로 계신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결정이든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CEO는 과학자, 인간부 예술적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사실은 그 CEO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비드 19이라는 이번에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요. 이 적절한 선택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넥스트 노멀을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나머지 자료들은 좀 보시면 참고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넥스트 노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표든 조직장이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코비드 19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대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포스트 코비드 19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의료 분야면 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뭐 ICT 등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시간 내주신 이상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CEO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와가지고 좀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참석을 못하시는 대신에 기업 대표님들의 이제 질의를 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저희 분야별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이제 박사님들과 같이 이제 질의를 좀 가공을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강원도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주제 특구라든지 그래서 이제 춘천의 바이오 산업이나 원주의 의료기기 그런 이제 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이제 뭐 샌드박스 그런 이제 규제 프리 지원을 좀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이제 바이오기기나 의료기기 산업이 유럽이나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할 때 좀 가장 이제 기업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 좀 드리면 뭐 저도 경험해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레귤레이션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서 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지사화 사업 신청해서 하면 되겠지. 지사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현 실정이거든요. 현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을 아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대사관을 가려면 서울 가셔야 돼요. 미국 대사관에 안 가보셨죠, 한 번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대사관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사관의 상무부를 찾아가세요. 상무부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나라의 레귤레이션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요청하시냐면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파트너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여기 이제 뭐 도든 시든 아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대상을 찾아가서 그런 상무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협의를 거쳐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액티브하게 알아볼 거를 저는 좀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고 들으면 자꾸만 상상력만 커지고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레귤레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이면 미국이고 영국이면 뭐 영국, EU면 EU 이제 자주 이제 레귤레이션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강원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될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IV라든지 아니면 영상 진단기기라든지
일단 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원도만 협소하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통적인 의료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든 의료기기든 전통적인 것에만 집착해 왔어요. 왜? 당장 돈이 되니까. 근데 그쪽은 대부분 다 레드오션된 시장이거든요. 이 레드오션된 시장을 그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중국하고 경쟁해야 돼요. 값싼 중국 의료기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싼 중국 의료기기가 과연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만든 그 중소기업이 만든 그런 기기보다 품질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나은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안타까워요. 강원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있는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 서비스를 플랫폼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도든 시든 어쨌든 국비든 지방비든 투여를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새로운 플랫폼은 도의 플랫폼, 뭐 아니면 시의 플랫폼이 아니라 개별 플랫폼도 좋습니다. 작은 플랫폼도 좋아요. 이용자가 10,000명이도 좋고 1,000명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작은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큰 플랫폼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품을 팔려고 해요. 하드웨어 상품. 근데 하드웨어 상품을 팔려고 하면 할수록 팔리지 않아요.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중국하고 경쟁해야 돼요. 이후에는 베트남하고 경쟁해야 돼요. 실제로 경쟁이 안 됩니다. 하드웨어. 그러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지고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 활동을 해보니 데이터를 해보니 이렇더라. 우리가 서비스를 해보니 이렇더라. 우리가 ER 서비스를 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를 내보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새로운 전혀 없었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진출하지 말고 파트너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두 개만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충분히 비즈니스 커넥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파트너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시 차원에서 발굴을 해준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발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방 중국 관련해서도 원내 이제 전문가이신 양철 박사께서 질문을 좀 주시겠어요? 서비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했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강의 내용 중에서도 K방역의 핵심은 앞으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앞으로 이제 세계가 새로운 번역화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센터의 기능도 기능이고 또 이렇게 오시는 도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 분담하는 업무로 사실은 이제 동북아 쪽에 앞으로 협력 관계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여러 경쟁력 있는 분야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야, 아까 넥스트 노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런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 강원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산업도 없고 관광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강원도는 저는 그래요. 스위스 같은 그런 관광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휴양하고 뭐 잠깐 왔다 가고 뭐 서머 베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키 타러 오고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약에 헬스케어로 확장시키면 얼마나 좋을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도 차원에서 또는 아니든 도보다 더 작은 지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대산이면 오대산, 아니면 치악산이면 치악산에 등산객들을 상대로 심박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심박을 다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상 심박을 데이터를 축적해 보는 거예요. 아, 설악산에 오신 온 관광객들의 심박, 오대산에 왔던 사람들의 심박을 쭉 비교해 보니 실제로 1000m 정도까지는 물이 없더라. 그러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1000m가 넘어서자마자 심박 이상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얼러트를 날려준다든가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데이터를 쭉 몇 년간 축적을 하면 다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을 빨리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우리가 지금까지 팔아왔던 것들은 자꾸만 상품을 그러니까 손에 줄 수 있는 상품을 팔려고 해요. 손에 줄 수 있는 상품은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후진국들이에요. 손톱깎이 팔고 자꾸만 비누 팔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손톱을 깎으면 얼마나 좋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팔려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막국수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 막국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같이 섞어서 드세요. 아니면 해변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위난이나 구조조치를 이렇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한 손에 줄 수 있는 상품 한 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강원도만이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강원도.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그냥 자꾸만 손톱깎이 만드는 그런 거에 쓰지 말고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계속해서 이 자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국방 관련해가지고 양철 박사께서 이제 짧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탈세계화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스프레드체인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뭐 RVC나 NVC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동로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VC가 생기게 된다면 그게 뭐 중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뭐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 중심의 RVC가 생기면 아무래도 한국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 분야에서는 이렇게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가 영내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지 그런 그 방안이 있으면 아니면 어떻게 경쟁을 제고시켜야 되는지는 플랫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협력 방안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질문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충돌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 충돌할 거고요. 이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를 할 거냐 아니면 회피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협력을 해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보면 아직도 중국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고 하드웨어를 깔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은 서비스를 깔려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임상 케이스가 적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국경에 있는 국군병원, 제3병원 이런 협력을 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그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나라는 사실은 중국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도 협력이 가능한데 이 그들과의 협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지금 보면은 중국에 이제 그 기대어 살고 있거나 어쨌든 탈피할 수 없는 나라들은 실제로는 그들과도 우리가 다시 협력을 하면 중국과 새로운 접점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고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립되고 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화친을 할 거냐 뭐 조약을 할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인적 교류든 어떤 교류든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래야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예. 다타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주요 국에서 각 국에 맞는 다타산업혁명 발전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만든 모델인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다 독일 모델을 사용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에 비해서 헬스케어 산업 분야는 인더스트리 4.0이 적합해서 그걸 밑에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독일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출발을 했고 플랫폼은 사실 북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분명히 그 처음 제안한 그 모델로부터 나왔고요. 그 그때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oT 그리고 AI, 지노믹스 그리고 곱하기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헬스케어 영역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기계의 데이터는 내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웨어가 되어버렸어요. 고장나 가고 있어요. 고장나는 주기가 MTBF로 따져보면 1년이에요. 그럼 1년에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기계는 MTBF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MTBF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물체를 우리는 빅데이터 처리하고 AI 해서 이 플랫폼에다 집어넣고 이 사람의 삶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헬스케어에서. 근데 이거는 개별 인디비주얼하는 헬스케어가 아니고요. 통계적인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통계적인 헬스케어에서는 통상의 룰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개별의 룰을 따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보자 보다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통계치 내로 들어오는 것들, 통계치 내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치 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사실 보편적인 그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1당뇨병 환자에게 이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노만한 사람들, 그런 노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분명히 이런 헬스케어가 한국에서 꽃이 피어야 우리는 K방역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일단 된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 다 됐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고 일부 우리 강연을 끝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까 센터장님이
선생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거기 이어서 한 말씀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이제 의료기기다 하는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도에서 나왔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단계별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분야별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뭐 쪼개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나중에라도 나갔을 때 그런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통합적으로 만든 플랫폼들이 그런 방향이 좋을까요? 너무 뭉뚱그려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박 박사님하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수원시 갔다 왔어요. 수원시를 들어가서 소상공인 이 방역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원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수원시가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투 트랙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트랙을 움직인다고 해서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전략은 어떠냐면 최상의 개념을 세우고 그걸 브레이크다운하는 것으로 내려갑니다. 정책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전략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정책을 입안한 다음에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내는 그런 주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투 트랙을 동시에 가져가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속도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세우고 나서 실행해 보니 효과가 없어요. 그럼 다른 정책을 세워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 대체로 보면 정책에서 한 번 실패한 걸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계획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수정계획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 노멀을 얘기했는데요. 넥스트 노멀에서는 한 분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된 걸로 일단 이해하고요. 오늘 이제 워낙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1부 순서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강의를 위해서 장시간 시간을 내주신 이상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이 30분이니까 40분에 이제 2부 순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